좀 쉬셨나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왕정빈, 원소영, 윤수빈, 이동현, 이병헌, 이윤아, 이유정, 이치선, 이지원, 이진, 이채연, 이태우, 이한빈, 한빈은 시험 잘 썼어요? 임수혁, 임혜진, 전희준, 정기홍, 정은선, 정인아, 정지영. 그래요. 다른 학생들은 이 다음 시간에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무튼 좋은 답이란 출제자의 의도에 잘 맞겠어야 되겠죠. 몇 사람들에 대한 들은 지금 행정법이 바뀌어서 형집행법으로 바뀌었는데 도중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아직도 행정법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 물론 큰 실수는 아니에요. 주제하고 크게 상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한 친구는 좀 아쉽게도 1번, 2번 문제는 잘 썼는데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물어보는 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단계적 처우 제도를 교정의 어떤 발달 단계로 써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복수적 단계, 유아적 단계, 물론 또 사회복지적 단계도 빠뜨려졌었고,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과학적 처우 단계,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이렇게 설명을 잘 했는데 사실은 묻는 의도와 질문과는 다른 이야기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도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세 번째 문제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얻었던 케이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누진 처우 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단계적 처우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제도를 동시에 운영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조금 현재는 형집행법이 행정법이 10차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법이란 용어가 형집행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이 단계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1번, 2번 문제는 25점이었으면 세 번째 문제가 50점짜리면 조금 더 기술할 때 세 번째 문제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비교적 양도 좀 더 써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장 정도면 충분할 거라 그랬는데 4페이지, 5페이지를 적은 학생도 있었어요. 꽤 많은 양을 적었는데 미안하게도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점수를. 물론 양이 많다고 제가 감점 준 건 아니에요. 적절히 잘 기술하지 못했다는 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로 해서 감점 요인은 아니었는데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양만 뭐 본인이 잘 내용을 알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공부가 부족해서 그냥 많이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아주 잘한 친구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제가 일단 98점 줬던 학생인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이 점을 25점 만점에 23점을 주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은 만점을 줬어요. 25점, 50점. 첫 번째 문제에서 왜 그랬냐면은 의도한 건 교점 이념과 관련된 어떤 처우의 정당성 문제, 처우와 관련된 분류의 개념의 연결성, 이걸 요구했었는데 이 친구는 달리 풀었어요, 문제를. 그런데도 문제 답안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분류와의 개념, 처우의 정당성의 논거를 어디서 끌어왔냐면 교정관계 법령, 특히 형집행법에 근거한 개별 처우의 논리와 개별 처우에 대한 내용과 분류의 연계를 정리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읽다가 무슨 이야기인가 했었는데 분류하고 개념을 짓기 위해서 처우의 정당성 논거를 결정론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푼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형집행법에 있는 개별 처우의 논리와 연계시켰던 거예요. 좋은 방식이었어요. 또 한 친구. 이러면 본인만 알겠죠? 이러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다 제가 채점을 아직 못했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데 답안의 양이 2페이지가 안 돼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야기했던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뭘 묻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냈어요.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범죄자 처우의 정당성 논과 분류 개념을 결정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논거는 결정론에서. 그래서 오늘날 교정은 수용자들을 사회 통합시키기 위해서 교화 개선을 중점으로 처우하고 있고 개개인에 대한 분류 시설과 처우 프로그램 등 치료한 범죄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회도 같이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결점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분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기 좀 더 읽어볼까요? 수용자들은 결국 자유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 언젠가는 복귀될 사람들이고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수용자 개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자 개개인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진단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변환 과정을 고려하고 재심사, 사회적 처우하고 연계되는 동태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처우를 위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끄럽게 쓰진 않았지만 그 논리 전개나 하고자 뭘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썼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문제에 만점을 줬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누진에 대한 설명을 잘했고 마지막에 정리도 짤막했지만 지금 이걸 알고 있는지를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결론 부분에 가서는 누진 처우에 있어서의 분류의 성격은 개인이 구분되지 않고 집합적이고 해결적인 성격의 분류를 하며 이 분류의 성격을 적으라 그랬잖아요. 계급이 정해져 있고 변동이 별로 없는 오로지 책임 점수만 소각하면 진급하는 정태적인 성격이었다. 그리고 계급의 특성상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구조 요소에 또 통제와 수용 관리를 위한 질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누진 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분류의 성격을 정리하도록 요구했었거든요. 이 또한 만점을 줬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는 49점, 50점점에 49점을 줬는데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짧게 정리했는데 단계적 처우 제도가
무엇이며 그 단계적 처우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계적 처우 제도가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는 49점 줘서 99점으로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던 리포트를 쓰던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잘 파악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험 답안은 제가 꼼꼼히 살펴본 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랄지 어떤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교정관계 법령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류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분류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처우들,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이 관리 분류는 수용에 대한 분류는, 처우 분류는, 개별 처우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등급별 교도소에 대한 결정들, 이런 부분들을 분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재심사.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이 지나며 경과하면 재심사를 하는데 그러한 정기적인 재심사 외에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시 우리는 그걸 정기 재심사가 아닌 일시적인 것들, 부정기 재심사들, 어떤 상벌에 관한 것, 기능경기에서 상을 탔다, 교정사고에 예방을 위한 공로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상을 받게 되고, 또 변동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들, 가석방을 위해서 뭔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럴 때 이제 뭐 부정기적인 재심사인데 또 이제 벌을 받게 되면 주로 하죠. 행정벌로서의 징벌을 받게 되면 그걸 처우에 반영해서 이런 부정기 재심사가 있다. 자, 이제 교정관계 법령에서는 주로 이제 내용을 형집행법을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정관계 법령집을 통해서 처우와 분류를 살펴볼 겁니다. 주간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제가 한 학생을 만났어요. 졸업생이에요. 교정직 시험을 봤는데 어땠니? 그랬더니 많이 헷갈려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법령집을 하나씩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꼼꼼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목 책이 있죠. 국제 피구금자 처우 준칙, 그리고 독일과 미국 각국에서는 어떻게 분리심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가 분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각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었죠. 우선 독일의 경우에서도 독일 행정법에도 제2조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유형은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법 2조에 명시를 하고 나서 자유형의 집행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형 집행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뒤로는 이제 독일 행정법에도 분류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류 처우 제도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분류 심사에 대한 개념 규정 및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미국에 한번 설명했었죠. 분류의 개념을 정의할 때 제가 미국 교정협회의 분류 및 케이스워크 위원회 자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분류의 목적을 검토해 여기서는 분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로 철저한 사회조사와 의학적, 정신의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검사와 교육적, 직업적, 종교적인 조사와 같은 모든 가능한 기술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된 모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류심사는 첫 번째. 둘째로 이들 분석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변화 있는 처우 및 훈련의 프로그램에 관한 직원의 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결정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용자가 진보하여 가는, 변화하여 가는 상황을 관찰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변경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게 분류다. 이렇게 다 각국은 그 각 규정들의 명시를, 분류에 대한 목적과 분류심사의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죠. 우리는 형집행법에 있는 처우와 분류심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형집행법이 무엇인지 좀 성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해방이 되고 일정 기간 미 군정하에서 행정법이 운영됐었어요. 당시에는 규정만 있지 시행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긴 해요. 미 군정하에 선시제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시제도가 운영되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미 군정하에서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그게 우리한테 모든 것이 넘어온 게 우리에게 넘어온 게 10월 28일이죠. 48년. 그래서 오늘날 교정의 날을 그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법이 제정된 건, 최초로 행정법이 제정된 건 1950년 3월 2일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행정법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러죠. 6.25 직전이네요. 그렇죠. 3월달. 이때 뭘 명시하느냐. 행정법에는 범죄인을 교정보호하여 그렇게 됐었어요. 범죄인을 교정보호하여 사회로 복귀케 하는 그러한 것이다, 교정이. 그리고 그 내용은 뭐죠? 그렇죠. 교육형주의죠. 그래서 범죄인을 교정보호하여 사회로 복귀케 하는 교육형주의를 천명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행정법에. 두 번째는 처음에 교화 이념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행정법이 이렇게 1950년에 만들어진, 제정이 된 거예요. 쭉 개정을 거쳐 왔었어요. 좀 중요한 개정 중 하나는 1961년 제1차 개정 때 뭐가 있었냐면은 61년 12월 23일 날 법이 개정되는, 행정법이 개정되는데, 그때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 그 당시 있던 형무관을 교도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행정이란 말보다는 이제 교정의 개념들 쪽으로 명칭들이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구치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미결 수용 업무를 제1조에 명시한 거예요. 이때 종교교화에 대한 종교교화, 소위 집회나 종교활동들, 그리고 이제 이송제도,
기유제도를 실시했고 당시에 홍거제도의 기준도 명시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수용 분류의 기준들이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특이한 건 도주 수용자 체포 시한을 도주 후 체포 시한을 교정해서 갖는 시간이 지금 72시간인데 3일인데 그전에는 60시간 동안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72시간 동안은 교도관들이 책임을 지는 도주 수용자 체포 시한 이게 또 바뀌었었어요. 쭉 2차 개정 때는 적견 서신의 문제, 3차 개정 때는 교도소 설치 근교 규정이 또 삭제되고요. 4차 개정 때 무기 사용 근거 규정도 보완하고 징벌 종류도 신설하고 분류처우 제도의 근거 규칙, 수용자 교육의 근거 규정 등 마련 등 이게 이제 1980년에 이때 분류처우 제도였던 근거 규정은 마련됐었어요. 그 동안에는 쭉 누진으로 모든 걸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개별처우적인 성격이 도입됐다. 그게 명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차 개정 때. 이제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쭉 거쳐오다가 그리고 이제 8, 9차 개정 때는 교정 자체의 어떤 행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타 법률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는 것도 당연 개정이 8, 9차 때는 있었고요. 드디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그리고 또 오늘날 교정을 운영하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은 10차 개정 때 전부 개정.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차 개정이. 이건 행정법을 지금 말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줄여서 해주면 그냥 형집행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형집행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전부 개정 명칭부터 다 바뀐 거죠.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위 법령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수용자의 기본권 관련 규정들을 수용자의 기본권 관련 규정을 전부 법률로 격상해서 규정. 수용자에 있던 징벌 같은 중요한 내용들도 예전에는 위반하면 징벌토록 한다 그래서 징벌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을 전부 법으로 올린다. 기본권과 관련된 것들을 격상시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는 소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던 처우의 상당 부분을 전부 옛날 행정법 보면 소장이 결정한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자의 권리로 전환해서 규정한 게 많았다. 이번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의 세 번째는 교정행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어떤 개정들이 많았어요.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용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보다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고 포함되었다. 그래서 소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가히 수용자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게 제10차 개정, 전면 개정에 대한 행정법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큰 틀의 변화다.
구체적인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고 우리는 이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 법령,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요. 좀 쉬었다 할까요?